7월 14일 장모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 부진 1567일째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국민의 중으로 50일을 저희들이 기원을 드리고 있고, 또 당에서 다음 주에 그걸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준비위원회 그 다음 주쯤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2019년 2년 전 박원순 시장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경찰 용역 깡패 서울시 공무원 등 4,500명이 우리 100명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를 가행했습니다. 그때 병원 진단서를 끊은 분들만 103분 정도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당시에 당대표인 저도 모르게 행정대집행 비용이 1억 6천, 1억 1천 나눠서 두 분이 들어갔고, 1억 6천에 대해서는 법원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고,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판결 또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 1억 1천만 원에 대한 우리 공화당에 대한 환급 조치가 필요한 해줘야 되는 판결이 내려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올렸지만 법원에서는 양쪽 다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억 1천만 원에 대한 행정대 집행 비용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1억 1천만 원 그 금액만큼을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어요. 우리 공화당과 당대표인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는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 때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용역깡패에 의한 폭행 과정이 심했고 많은 분들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원순 때도 하지 못했던 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의의도 없고 분노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밑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았던, 혹시 자기들이 2019년 6월 25일 날 그 상황을 2년 지난 상황 아닙니까? 그 동영상도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 못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천막 투쟁을 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 또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입장에서 한 거고, 그것은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언론 방송에서 백주 대낮에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5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그 기사를 실은 게 없고 묻혀버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천막 투쟁을 계기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밝힌 겁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해서 4분이 돌아가시고 1분은 소방청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된 거예요. 겨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쳤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헌법에 보장된 정당 행위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인원에 40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가함으로써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용역회사 대표라는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서울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로 양심이 있다면 2017년 3월 10일 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을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것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손해배상 일방적으로 당했는 우리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분노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박원순 시장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 부분, 소상공인 부분들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그냥 절망의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한 통계가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400명, 1,500명 단위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미국은 또 영국은 이스라엘은 위드 코로나 소위 말하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통계 자료가 99.7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자,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분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청년들, 이분들에 대한 이 삶의 현장, 이 자유를 도박을 하면서 코로나 4차 팬데믹을 또 그 고통을 국민들이 소란히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선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러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통계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은 백신 접종 이후에 걸리는 확진자들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피해방역의 잘못된 피해방역 쇼 때문에 백신 수급 자체가 늦어져 버렸고 또 치료제 그렇게 치료제 자랑하던 그 치료제는 지금 조용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많이 되어가 있고 백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독감과 같은 상황으로 이제는 코로나가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이제 삶의 터전도 뺏기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 전체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자영업이 몰락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인데 문재인 말대로 뭐 짧고 굵게 표현도 뭐 그런 모습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짧게 굵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진자들의 이 확진 경로가 불분명한 게 50%가 넘습니다. 이제는 이 확진자를 추적해서 그를 감염 경로를 내기에는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확실하다. 자, 그러면은 4차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시 자유를 속박하고 자영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백신 수급의 부실, 백신 수급을 못한 데 대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을 이제는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고 새롭게 구성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김모란이나 정은경이나 그 다음에 그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또 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를 통합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식으로 계속 4차 팬데믹 강조하고 뭐 택시를 2명 타면 되고 3명 타면 안 되니 또 6시 이후에 통금을 하다시피 식당을 두 사람 이상 못 가니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명확한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국정감사, 그리고 문재인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국민을 믿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우 최고위원이 어떤 코로나 대책 본부장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우리 공화당 입장이 좀 필요하다. 우리 공화당은 서민 정당이고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 이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한다. 이게 무슨 민노총의 나라입니까? 5.1% 지금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로 가는데 최저임금은 5.1%를 올려가 9,160원 최저임금을 만들어버리고 자영업자들이나 남은 다른 분들 전부 죽겠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한 명, 2명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 단위 경영으로 다 들어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 자체를 무모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5.1%를 올렸다는 것은 평소에 10% 올린 거랑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더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52시간 근로제 7월 실시 안 된다고. 우리 공화당은 최저임금 동결과 52시간 근로제 안 된다. 이렇게 벌써 선언을 했고, 근데 52시간 시간제를, 주 52시간 시간제 도입을 7월달부터 해가지고, 그게 따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 자본주의 사회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은 일을 못 시키게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쓰니까 그 부작용이 이를 말할 수 없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은 벌써 중국 패널 얘기 나올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 절대 금지, 절대 반대, 52시간 근로제,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금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웠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단체 믿지 말고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국가가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자영업이 망하게 하는 것은 그 국가는 잘못된 국가고 그 정부는 몰아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당하고 다 뺏기고 그 짐은 누가 줍니까? 지금 뭐 재난지원금 조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식업은 요식업의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고, 단체들이 뭐합니까? 단체장이 국회의원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조진과 함께 희망 배달 트럭을 32군데 시장을 다녔잖아요. 이번 주에 가면은 이제 40군데 시장 정도까지 가는데 그 시장의 목소리가 지금 오늘 제가 했는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 52시간 근로제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중상층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침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의의 세력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제 사회로 만드는 그것이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저항은 각 스스로가 일어나야 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할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이 있었잖아요. 또 세금 폭탄, 종부세 문제가 걸어졌을 때 종부세 반대 저항이 있었잖아요. 제일 큰 단체가 자영업자 단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은행에서 쫓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망해야 되고 이 잘못된 부패한 무능한 사회주의 정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참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본인들이 힘들면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참여해서 투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를 찾아야 된다. 제가 집회에서든지 어디에서 계속 하는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국민이 자유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탈하고 자기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침탈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침탈하는 상황이 되면 저항을 해야죠. 정치권이 못하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시민정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 편에서 서민의 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외로운 게 아니 방향을 찾으면 되는 우리 공화당 같이 방향을 찾고 그들과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오세훈 같이 저런 위장 보수들 가짜 보수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줬습니까?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켜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터전을 지켜주고 일자리를 지켜주는 정당을 선택해서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기대를 하다가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 4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 얘기했던 일들 아닙니까? 이 중국 폐렴 초창기에 막지 않으면 못 막는다. 다 무시했잖아요. 백신 말고는 이 중국 폐렴을 이겨나갈 길이 없다. 백신과 치료제 두 가지만이 방법이다. 다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야당이 100세석 있다고 목소리가 없어서 108석 있을 땐 108석이라서 안 되고 100세석이면 100세석이라서 안 되고 그런 무능한 야당이 아니라 좌파들하고 싸우고 내 권리를 찾는 그런 시민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거기를 가고 있으면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면 됩니다. 목소리를 내시면 돼요. 안 되는 정당 보고 안 되는 정치인 보고 우리가 한숨하고 그 정치인들 보고 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거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무서운 정당이 생긴 거예요. 사적으로 내가 뭘 좀 해보겠다. 내가 이걸 취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는 저한테 무슨 뭐 만들겠다고 내 이름 써가면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분파활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그겁니다. 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데서 내 이름 내세우고 내가 누구 잘났다고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도 당대표 하는 그 임기까지지. 당대표도 임기 내려놓으면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그냥 이렇게 당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화당이 초창기에 갖춰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당에는 정원진도 직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를 4년 하지만 제가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 그만두면 그날부로 자연인인데 그날부로 저는 일반 당원, 책임 당원이요. 그냥 책임 당원이에요. 이게 책임 당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에서 그동안 4년 동안 투쟁하면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저 조직 만들고 자기 카드 사람들 다 나가가 뭐가 됐습니까? 다 자기 팔 흔들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내에서 분파활동 개별적인 조직 안 된다. 왜? 우리 당은 당원 전체가 하나의 조직이고 당원 전체가 하나의 길을 가야 되지. 내 사람 저 사람
구분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은진이가 언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자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은 기본적인 다른 정당 같이 그렇게 하면요, 우리 공화당 좋습니다. 누가 우리 공화당을 따라오겠어요? 기존 정당하고 똑같이 하면 당대표가 지거 챙기고 말이야. 지도부가 지거 챙기고 지 사람 만들고, 그럼 당이 옛날 90정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소외국심, 소외당심 내려놔라는 게, 우리 공화당이 가는 대2의 길에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제가 제 말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공화당이 금방 조금 하다가 그만둘 당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수권 정당을 가겠다고 얘기하면은 그 길이 조금 늦더라도 원칙적인 정치, 정당, 정치인 혁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당은 분파활동 안 됩니다. 그냥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 개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책임당원은 다 글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 개진도 다 할 수 있고. 또 급격한 변화가 지금 2030 세대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당도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2030에 대비해서 청년들 앞장 세우고 본부체제를 청년 본부체제로 가고, 또 경제 전문가 영입을 하고, 또 뭐 경제 전문가를 통해서 경제적인 전략까지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보자. 우리 당에서 내가 교수 출신이니까, 내가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뭘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 혁명의 지도자나 혁명을 따르는 혁명, 그냥 말단의 혁명을 따르는 그냥 당원이랑 똑같이 하나예요, 하나. 아리가 없는 겁니다. 당대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면은 그 다음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다음 죽음을 각오하고 맡아서 사심을 버리고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감옥 가고 죽으면 또 그 뒤에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의 존재는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우리 당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이만큼 4년 동안 40만이 넘는 당원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위대한 정당을 하나 만들어놨다. 누구도 부정부패하고, 누구도 자기 패거리 못 만들고, 누구도 혁명의 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누구나도. 그 길이 가는 길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냥 쉽게, 내가 뭐 정당에 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당대표니까, 혹은 내가 뭐 사무처에 있으니까, 그거는요, 우리 공화당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 자기 챙기고 자기 패거리 하던 사람들은 다 물러났어요. 왜? 우리 당원이 당대표 어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요, 저도 오늘도 정치부문에서 거절해서 조은진이도 잘못하면 당원대 들고 일어나서 내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누구도 그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군림할 수는 없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군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화당에서 누가 군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 정당에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저는 정당 생활 오래 한 사람이고, 정당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 공화당이 무섭다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정당이구나. 저렇게 밖에서 좌파들은 좌파들을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당당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사기꾼에서 연락받은 분은 누굽니까? 김무서이를 통해서 그 사기꾼을 소개받았잖아요. 이동훈은 꼼상서 그 앵커를 이동훈이가 소개했고, 중앙일보 이가희도 김무성 꼬봉 아니에요. 김무성이 다 소개했잖아. 그럼 김무성이하고 사기꾼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야.
왜 자기 퀴즈 같은 그런 기자들을 왜 소개를 해줬냐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나서서 지금 특별검사 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으면은 국정감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박지원. 그 전부 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 결국은 그들의 악행은 악은 악으로 망하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 이동훈을 저쪽에 유혹해가지고 이동훈한테 네가 윤석열이 Y 쳐내라. 윤석열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지 않지. 윤석열이 쳐내면 네 죄를 덮어줄게. 그 놈을 빨리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음모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사기꾼한테 돈 받는 거하고 그렇게 회유해가지고 Y 쳐내면은 내가 다 덮어줄게 하는 이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정도까지 진술이 나왔으면은 이제 특별검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특별검사가 나서면은 뭐가 그래 두렵냐니까. 43살짜리 가짜 수산업자한테 국정원장까지 당하고, 박영수 특검 팀들이 다 당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그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놈이 어느 만큼 돈을 처받아 묻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법치잖아요. 그것이 법치잖아요. 그런데 기자한테 회유해가지고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회유해가지고 Y 쳐내면은 내가 이 문제는 없도록 해줄게. 이런 말들이 기자 입에서 본인 입에서 나왔으면은 이거는 바로 수사팀이 특별수사팀이 붙어서 뿌리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의 문제가 이건 다른 문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에 대한 거는 전방위 이게 지금 보세요. 신문기사, 정당인, 정치인, 국정원장, 대권 후보까지 다 연루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덮으려고?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더 많은 연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안 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연루가 더 적었으면 벌써 칼 빼가지고 특별검사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그 실체가 누구냐? 43살짜리가 그렇게 시집고 다니고 말이지. 그래 했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원칙을 좀 지켜라. 우리 공화당만큼만 지켜도 문제는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당을 4년 동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5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세가 악화돼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 계신 상태이시고 우리 공화당은 27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 서명을 받았고, 그 서명해 주신 많은 분들이 직접 본인 손으로 서명해 주시고 사인까지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석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그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5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옥중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 거짓이, 그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권력 찬탈당했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명확히 국민들께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묻고 가자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이렇게 성장한 기본 바탕은 대한민국이 진실 정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버티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2021년에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사회 혼란 과정에서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또는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가치가 잘못된 거짓 세력과 불의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혹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우리는 대한애국당 때부터 창당 이념으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어제가 정미용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의 초대 사무총장께서 소천하신 날이고, 또 어제가 3주기 되는 기일입니다. 정미용 사무총장이 바랐던 것은 그분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몸인데도 본인의 죽음을 무릅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투쟁, 또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오롯이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가 1주기, 2주기 때는 집회를 통해서 집회 전에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집회 자체가 힘들어지고, 또 모셔있는 절이 지금 아마 재건축 단계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공화당의 정신,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의 기일을 통해서 추모를 통해서 창당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한테 거짓에 굴종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KBS의 메인 아나운서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결국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법적 문제까지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애당심이나 사적인 애국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정명 초대 참모총장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러한 죽음을 물어선 그 투쟁에 한 점 오점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창당 4년이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창당 4년 동안에 외형적으로 많이 커지고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희생 또한 또 헌신 또한 굉장히 크지만은 과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당 사무처나 시도당의 지도자들은 그 길을 흐트림없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정명 사무총장께서 돌아가시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의 굴레에 불법 거짓, 불법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의 갈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요 근래.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정권교체부터 하자는 거, 정권교체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계시고 침묵으로 아직도 투쟁을 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묻고 탄핵의 진실, 탄핵의 불의를 묻고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하는 주체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반동의 역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반동의 역사에 앞장섰던 자들은 이번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정권교체에서 만약에 불법 거짓 탄핵의 주동자들은 체제 찬탈자든 체제 역사 침탈자든 그들이 혹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든 그들이 정권교체의 주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보지 않아도 빤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정권교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소화적인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소화적인 그러한 잘못된 애국심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는 자들이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서 33년 구형을 때린 자가 보수의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 나라고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의 투사야. 목숨 걸고 저항했던 정명 초대 사무총장의 3주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4년 이상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대한 대의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김경수가 결국 추미애 때문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김경수의
댓글 조작은 선거 조작이고 이것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이 문제는 김경수 소위 말하는 바둑이의 주인이 누구냐? 김경수가 하고자 했던 일이 김경수 본인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문재인이나 김경수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확하게 경인선 가자는 얘기를 5번씩이나 왜 했는가? 김경수의 댓글 조작 선거 공작에 혜택을 본 사람이 공범 아닙니까? 그럼 그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경수가 자기 혼자 나서서 그래 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어디 뭐 문재인하고 백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천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수행실장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매번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문재인 씨가 몰랐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문재인 수사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조작입니다. 조작. 선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저들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있는 국회의원이 적다고 저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탄핵이 정당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탄핵이 정당했다 하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싸우어야 된다고 특검하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시점이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은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다는 단추를 끼는 순간에 모든 불의와 거짓이 좌파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변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토요일 민노총의 본거지라는 창원 상남시장의 희망배달 16차 희망배달을 가졌지 않습니까? 44번째 전통시장이고 그 전통시장 상남시장의 회장님들의 그 아픈 말씀을 우리는 경청을 한 30분간 경청을 했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나 우리 공화당의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공격적으로 민노총하고의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해하는 국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장 먼저 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요구했고 또 고용세습,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는 고용세습 반대를 했고 민노총의 비정상적 정규직화 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64세 정년 이제 그들이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민노총은 저래 되면은 나라도 망하고 민노총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 기능을 풀 가동하고 정책 현수막을 통해서 민노총과의 전면전 선언을 하고 거기에 최저임금 반대,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반대, 고용세습 반대라는 명확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국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라 경제를 또 청년의 일자리를 좀먹고 있는 탐욕스러운 민노총하고의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붉은 역사를 가리키는 정교조하고 전면전에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집회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땡볕에서 1인 서명대 하면서 입당원서 한 장 받고 서명대 한 장 받는 그러한 고통을 가시밭길을 가는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나 사무처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오는 지도부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사전최고회의 때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감옥 갈 생각을 하고 가자.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쉽게 보는 거예요. 8월 15일 집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8월 15일 투쟁을 이 좌파 독재에 어떻게 항거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민노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다른 정치인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공약 얘기하는데 우리는 4년 내내 우리 공약을 발표를 했고 매주 그것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미래가 없는,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또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 경기, 수도권도 망하지만은 지방도 망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지방의 삶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지금의 복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나 노동악법이나 경제적인 사회주의 악법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악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다 밝혔어요. 거대 담론 이미 얘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경제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 이러한 혁명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혁명정당으로서의 가져가야 될 우리의 길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직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정의로운 진실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정당이 된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공약팀에서도 이러한 혁명적인,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 정치 지금 하는 사람들 공약들 보면 진짜 우스워요.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법에 대해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노동악법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 훼손, 북한 퍼주기, 이러한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약들을 다 발표했어요. 공약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날짜가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가치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5.16 혁명과 같은 사회적인 혁명, 정치적인 혁명, 경제적 혁명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의 기반 하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하영이란 논설위원
네, 사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승민을 띄우는 건 좋은데 거짓을 가지고 유승민을 띄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유승민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정말 힘든 연금개혁을 완성했을 때 마지막에 이종걸이 그 당시 야당 원내대표한테 속아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던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될 뻔했던 그러한 자가 유승민인데 그 유승민이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중앙일보 사설에 대고 합니까? 그 당시에 신문기사들 한번 읽어보세요. 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협상에서 새로 원내대표된 이종걸에 의해서 유승민이 들어오기 전에 특위는 이미 구성이 됐고요. 특위 활동을 시작을 했고 특위는 독립된 특위기관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협상 다 끝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다 결론 내리고 특위에서 결정 나가지고 발표까지 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종걸이 둘이 앉아서 이 사회적 대타협의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 유승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중앙일보라는 신문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법적 차원에서 정정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당시 기사만 보면은 유승민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해자였지 추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개혁 어플에다가 사회적 대타협을 어플에다가 유승민이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하영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야당한테도 물어보세요. 지금 민주당한테 물어보라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승민은 공무원연금개혁하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되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협상 다 끝나고 사인 끝난 연금개혁 대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인이 끝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고 이종걸이가 요구했고 그 이종걸의 요구에 따라갔던 것이 유승민이고 유승민이 말대로 갔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은 그냥 파산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아무리 대통령 후보로 띄우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지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률국에서 법적 조치 그 다음에 수정 요구를 정정 보도 요구를 하시고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법적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청년 세대의 대한민국도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좌파 정권 4년, 앞으로 5년 청년 세대의 미래를 다 죽여버리는 민노총 귀족노조의 배만 채우는 청년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정권이고 탐욕스러운 민주노총입니다. 이제 청년들께서 제가 창원 가서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가정이 파고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민주노총이 갉아먹고 민노총이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한테 빚만 떠안치는 이재명과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미래 세대의 청년 일자리를 죽이고 있는데 청년수당 몇 푼 준다고 또 재난기금 얼마 준다고 그렇게
흔들릴 대한민국의 청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우리 공화당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